이번 시간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어떤 교사분이 우리 학생을 이제 살해하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애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과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정신과 약이라는 주제를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환자분은 우리 병원에 오신 지 좀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처음 오실 때 이제 남편 부축을 받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뭔가 어디 다리가 다쳐서 부축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대요.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가슴도 막 쪼이고 답답함도 있고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기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다, 아무런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말도 잘 못했어요, 저한테서. 그래서 남편분도 조금 말하고 환자분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환자가 가장 치료받기를 원했던 부분은요, 극심한 피로감이었어요. 막 무기력감. 피로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피로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걷기도 힘든 정도의, 남편 부축받고 들어왔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걷기도 힘들 정도의 피로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피로감을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부신피로, 간피로, 미토콘드리아 피로, 뇌피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앞에 부신피로, 간피로, 미토콘드리아 피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이 3가지가 흔하니까, 뇌피로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흔하니까 일단 가장 먼저 부신에 대한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신 기능이 아니나 다를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부신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부신에 대한 수치도 쫙 잘 올라갔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치료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두통은 많이 잡혔고 이제 숨 답답한 것도 거의 없어졌고, 근데 피로감은 아직도 너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부축을 받고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말이 느리고 말소리가 작고, 왜 힘든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귀찮아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말도 거의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으로는 한 50% 정도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50%는 증상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제가 소변 유기산 검사도 많이 권하고 모발 검사도 많이 권하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우울증 기준에도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우울증 약을 처방했어요. 근데 우울증 약에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세로토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고, 우울증 약을 처방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급적이면 정신과 진료를 같이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병원은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한 2달 정도 설득한 것 같은데, 설득을 해서 저용량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데, 이제 세로토닌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우울증 약 중에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SRI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의사들은. 이런 이제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은요,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세로토닌 수치를 바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한 1, 2주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1, 2주를 못 버티고 이 형 내한테 효과가 없네 라고 중단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정말 잘 설득을 해갖고 우리 딱 4주만 먹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 복용하고
2주가 지나면서부터 환자가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진료실 들어와서 웃기도 하세요. 여전히 이제 힘든 게 아직 좀 남아있고, 이 환자분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부신 기능도 안 좋았고 몸 컨디션도 안 좋았고, 이제 신경전달 물질도 제가 뭐 검사해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안 좋았겠죠. 약을 줘서 좋아지는 걸 봤으니까.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상인처럼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 말로는 처음에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한 80%는 좋아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육체적인 호르몬의 문제와 뇌 피로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케이스였죠. 하나의 영역을 치료하고 났는데도 증상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치료해서 좋아지는 이제 케이스고, 앞으로 갈 길이 먼 환자예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환자지만, 뭐 처음에 치료했던 것처럼 아주 자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그냥 쭉 약 잘 챙겨 드시면 되는 그런 환자, 관리만 하면 되는 환자가 되었는데,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 이 환자분은 어느 정도는 우울증에 좀 가까운 그런 증상이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 중에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그냥 막 엄청난 피로감만 가지고도 오는 환자들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우울증 약을 써서 이 환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정신과 약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그 하늘이 이야기를 갖고 나왔던 게 비단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병도 경중이 있듯이 정신과 질환에도 경중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이의 일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해결책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나온 대안이 하늘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교사들을 뭔가 정신과 질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물론 좋아요. 정신과 검사까지는 좋습니다. 건강검진에 정신과 질환, 특히나 우울증에 대한 이제 루틴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이거를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해주는 게 너무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질환이 있으면 일을 못한다, 혹은 뭐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범인이죠,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 이제 살해한 피의자가 원래 좀 그런 정신과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복직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서 복직을 했다. 그럼 의사에게도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주류 의견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 정신과 질환을 음지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제가 정신과 약 처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약을 환자분께 쓰면 환자분한테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약을 처방하려면 정신과 진단명이 들어가야 돼요. 처방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정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환자하고 이거를 환자 동의를 받아서 약을 처방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수긍하는 환자보다 나는 정신과 진단명이 내 기록에 남는 게 싫어요, 특히나 또 보험 가입할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1, 2년 있다가 앞에 정신과 질환 진단했던 거 없애주세요, 나 보험 가입하려는데 그쪽 회사에서 이 진단명을 없애갖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는 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 사문서 위조거든요. 이미 지나간 기록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합당하게 진료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완벽한 대안을 저도 제시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규제만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우리 우울증 치료를 제때 받았으면 자살하지 않았어도 될 사람들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렇게까지 자살까지 생각하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환자의 케이스를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우울증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모든 정신과 질환들의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이런 케이스를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서 인생의 기적을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 기적이 아니죠. 의학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환자인데 우리 사회적인 나쁜 인식으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환자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기 치료하듯이 좀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질환일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뭐 우울증 약이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하고 있으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치료받고 있으면 오히려 우쭈쭈 잘한다고 더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육체적인 질환이건 마음의 병이건 뭐든 빨리 조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를 잘 하셔야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치료 기간이 뭐든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빨리 발견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